네, 안녕하십니까. 어메이징 라이트 어랍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2025년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조명 3급, 실기까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미리 올렸으면 좀 좋았겠지만 제가 사정상 여러 가지 바쁜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대 조명 상급 실기 시험 2024년도랑 2025년도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인터넷 정보랑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감독님 시험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구두로 들었던 이야기라 출제 내용이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실기 시험이랑 이런 게 이제 A, B로 나눠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일부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뭐 전지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과 제가 확인된 그 선 안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옆으로 옮겨서 제가 얼굴이 클 필요는 없으니까 뭐 요만하게. 자, 첫 번째 A형, B형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24년도 문제고요. 오전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사진에 명칭을 쓰세요 해서 각 액세서리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게 뭔지. 그래서 뭐 도넛, 스피굿, 사이드암, 파워콘, 캠록 등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빗지름을 구하시오 해서 엘립소이드 리플렉터 스팟라이트 ERS 75도로 튜브 중각도 75도로 바닥에서 직각으로 이 두강으로 쐈을 때 높이가 7.5m인데 이 빛의 지름을 구하시오. 요게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시된 문제에 답을 쓰시오 해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과 오음의 법칙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두로 전해 듣고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라 자, 첫 번째, 제시된 사진의 명칭을 쓰시오. 네, 요렇게, 얘는 바로, 도넛입니다. DONUT. 예, 도넛 같이 생겼죠. 예, 요 도넛의 원래 목적은 이제 고보를 더 선명하게, 이 고보를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게 초점이 잘 안 잡힐 때,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면은 좀 더 상이 또렷하게 맺히는 현상이 있죠. 예,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이 도넛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스피곳.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스피곳은 이렇게 생긴 형태도 있고 조금씩 다른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스피곳의 목적은 이런 뭐 C형 스탠드라든가 이러한 그 조명 스탠드에다가 물론 조명만 쓰는 건 아니지만 저 조명 무대 조명이니까 조명 스탠드에다가 이제 걸어서 등기구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세워서 쓸 때 쓸 수 있는 이 아답터 같은 역할이 이 스피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사이드암, 사이드암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C형 행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등기구를 걸어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등기구 뭐 서스퍼를 걸 건데 이렇게 나는 요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무대 옆이라고 쓸게요. 근데 뭐 이미 파이프가 이쪽에 있는데 사이드가 이쪽에서 뭐 등기구를 자체를 가지고 뭐 요크 기준에서 몸째만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나는 이쪽까지 더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사이드암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 기준으로 등기구가 달려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렇게 패턴이 위에 그리드가 있는데 그리드에서 한 요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부터 라이트가 달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사이드 암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콘은 말 그대로 LED 장비나 무빙 라이트에 파워선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그게 이제 파워 커넥터인데 이렇게 블루 커넥터가 있고 블랙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캠록. 캠록은 말 그대로 메인 전원에만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고용량의 전원들을 전선들을 연결을 할 때 꽂았다가 뽑았다가 하는 C형 커넥터처럼 뽑았다 꽂았다 하는 거 언제든 뽑힐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메인 전원 같은 고용량의 전기 같은 경우가 쉽게 빠져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락을 걸 수 있는, 예, 락을 걸 수 있는 커넥터, 그게 이제 캠록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5가지가 나왔다고 하고요. 두 번째 문제, 빗지름을 구하시오. 네. 이게 참, 물론, 이제, 요건 공식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요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시험 문제로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은, 이렇게 75도 등기구가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대 바닥과의 여기 거리가 7.5m라고 하고, 요 각도가 75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찌됐든 수학 시간에 배우는, 저는 수포자라서 사실 수학을 굉장히 못하지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탄젠트 값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각도와 높이를 이용해서 밑변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예, 요거 삼각비, 이 삼각비를 활용하는 건데요. 결국에 얘는 이제 수직으로 내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리면 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당연히 75도 양쪽으로 75도 직각이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네, 직각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주어진 각도와 그 다음에 높이를 이용하면 밑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 값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이 주어진 각도의 탄젠트 값은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높이의 이 탄젠트 값을 곱하면 밑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만약에 7.5이고 꼭지각의 절반 각도가 37.5도다. 그러면 이 빛의 절반인 직각삼각형은 7.5 곱하기 탄젠트 37.5도인데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이 탄젠트 37.5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데 시험 때 계산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계산기 안 나오면은 탄젠트 값을 외워 놓으셔야지 뭐. 37.5 탄젠트. 네. 이렇게 탄젠트 37.5가 네, 0.0.7673225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0.76 여기다가 곱하기 7.5m 하면은 네, 5.75.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의 여기의 밑변이 5.75니까 5.75 곱하기 2는 11.5m. 이런 식으로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빛의 지름을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직각일 때만 해당이 되고 직각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직각보다는 주로 이렇게 특정 각도에서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계산법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빛의 특성상, 빔앵글, 필드 앵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빛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광이 비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현장에 많이 디자인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캐드로 이 조명도 각도별 샘플 빗선을 뭐 35도짜리, 뭐 60도짜리, 뭐 50도짜리 이렇게 이러한 요 빗선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명기를 걸 이 측면도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놓고 원하는 각도로 요 정도 하면 얼굴 비추고 각도도 뭐 50도에서 40몇 도 사이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 바닥 끝선에 여기가 빛 끝이 될 테니까 요걸 기준으로 바로 옆에 동일선상으로 평면도를 놓고 찍찍 같은 선상으로 그으면 이 빛의 끝선은 여기와 여기가 될 거고 이 빛선의 너비는 또 반대로 평면도에서 뭐 얘가 뭐 26도다. 그러면 26도 얘랑 동일한 각도로 옆에로 해보면 요 끝과 센터 기준 요 끝이 너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요만큼이
이 라이트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죠.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사실은 무대 바닥선 기준이고, 실제 또 사람 키선 기준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까지 커버된다. 여기까지만, 요 선까지만 뭐 사람 얼굴이 커버되고 여기서부터 얼굴이 커버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이러한 베타웍스 캡처. 일단 베타웍스는 뭐 시뮬레이션으로도 쓸 수 있고 도면 작업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캡처는 이제 원래는 라이팅 시뮬레이터, 버추얼 시뮬레이터지만 도면 작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3D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 조명 시뮬레이션으로 아주 손쉽게 빛이 얼만큼 먹는지, 그 다음에 이 캡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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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조도양 차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저 삼각비도 알아는 두시는 게 당황하지 않고, 어찌됐든 공식 외워놓고 탄젠트 값도 뭐 탄젠트를 계산하는 법을 머릿속에 담고 있기보다는 그냥 탄젠트 각도별, 탄젠트 뭐 탄젠트 30도, 탄젠트 50도, 탄젠트 뭐 60도 이런 식으로 탄젠트 값을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베타웍스식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저것도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을 구하는 공식 오음의 법칙. 사실 뭐 전기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운 공식이나 오음의 법칙이 나오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공식입니다. 전력을 구하는 공식, 오음의 법칙 굉장히 다 그냥 뭐는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딩 수준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전력은 전류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 그래서 전류는 암페어죠. 네, 이 암페어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이 전력은 이제 와트로. 그래서 단위를 보면 전력은 P로 표현되고 전압은 V, 전류는 I로 하지만 이 전력량이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량이 얼마인지 이런 단위는 와트, 볼트, 암페어다. 그리고 저항도 얘기할 거예요. 저항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ohm이다. 그래서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P는 VI, V는 I분의 P, I는 V분의 P,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실은 요것만 외우고 계셔도 다 응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력은, 즉 와트는 단위로 외우시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뭐 등기구 살거나 제품에도 뭐 와트, 볼트, 암페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와트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알면 다른 하나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항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전력, 볼트, 암페어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할 ohm의 법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 공식만 이용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까지 포함할게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저항을 알고 있으면 해결이 돼서, 다시 정리하면 전압, 볼트, 전류, 암페어, 저항, 옴, 전력, 와트, 요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계산이 가능하다. 예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전압이 220V에 전류가 1.2A짜리 장비다. 그러면 아까 여기 전력 계산법 보면 전력이 볼트 곱하기 암페어니까 이 와트 수는 결국에 전압 220V 곱하기 1.2. 그러니까 220 곱하기 1.2니까 264W입니다. 네, 이렇게 264W. 전압, 전류만 있으면 전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또 쉽게 저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오음의 법칙. 이제 요 두 번째 오음의 법칙 문제에 나올 건데, 요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은, 볼트는 전류, 암페어, 그리고 저항, 이렇게 오음으로 표시는 저항 R, 요 사이에 흐르는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법칙으로서 전압이, 볼트가 일정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반대로 전류, 암페어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저항을 구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전압과 전류니, 저항은 반대로 암페어분의, 즉 전류분의 전압, 즉 220V 나누기 1.2니까 저항이 총 183옴인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곱하기 나누기만 아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면 이 해당 장비의 전압이 만약에 220V고 이번에는 저항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전압과 저항을 알려줬어요. 220V고 저항은 170이다.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번엔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220 나누기 170 하면 1.29A, 전류가 1.29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서 와트수까지 구해라 이러면은, 그러니까 전력까지 구해라 그러면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220 곱하기 1.29 하면은 또 와트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그냥 공식에 대해서 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 말했듯이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V는 IR 되고, 그 다음 전류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전력이 P 와트가 전압 볼트와 전류 암페어에 비례한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 동안 쓴 전력 다릅니다. 전력과 전력량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은 말 그대로 이 전류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이고, 전력량은 얘가 몇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총 몇 와트 아워를 썼는지, 그 단위, 그래서 단위도 다르죠. 그냥 W 전력 와트가 아니는 WH. 그래서 만약에 2시간 동안 전력 300와트를 썼다. 그러면은 600와트 아워가 전력량인 거죠. 근데 뭐 전력량까지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전력이랑 전력량을 얘기한 이유는 실수로 그냥 전력을 쓰시고 했을 때 WH, 요 H를 잘못 넣는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시니언 극장의 객석 구역 조명 위치랑 용도, 빛 방향을 포함해서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네, 사실 이 프로시니언 객석 구역 조명 위치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객석 천장 하우스 라이트, 요거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시니언 극장의 객석 구역 조명 위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썼긴 했는데, 사실 객석 구역 조명은 뭐 프로시니언 극장 말고 뭐 다른 형태의 극장에도 다 있는 거고, 당연한 거라서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오답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추가를 해서 넣은 거고, 요 네 가지가 사실 교재상에 나오는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에어프론 스테이지 탑라이트, 객석 프로시니엄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시니엄 요 앞쪽 천정에 설치가 되고요. 여기가 뭐 오케스트라 피트고, 이쪽이 이제 객석이다. 띠띠띠띠띠 객석이다. 그래서 요 앞쪽 여기에 요 천정에 설치해서 무대 끝부분에 연출되는 연기면의 포인트에 세부적 조명을 추가하기 위한 배치 구역이다. 그리고 실링 스팟라이트. 실제로 실링은 뭐 이렇게 극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객석이 있으면 객석 윗부분에
예, 1번 원실링, 2번 투실링 이런 식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보통은 매립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망이 되어 있거나 뭐 노출형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실링 스팟라이트 구역이 있는데 객석 상부 천정 안에 이 실링에 설치를 해서 무대 전면을 비추고요. 무대 전면을 비추고 어, 전면의 명암을 결정지는 주 강원, 메인 강원입니다. 그래서 무대 내 어디든 다 비출 수 있어야 하고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권장되는 각도는 45도에서 50도 내 배치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핀 스팟라이트 보통은 뭐 팔로우 핀은 이 실링 안에 팔로우 핀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명 조정실이나 영상 투광실 이쪽에 아예 팔로우실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낮진 않지만 그래서 조명실 또는 실링 프론트 사이드에 위치해서 중심 인물이나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다니는 이 팔로우 스팟라이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비출 수 있는 팔로우 스팟라이트가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조명. 자, 여기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객석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가 벽이라고 쳤을 때, 이 무대와 객석, 요 객석 옆면 쪽에 이렇게 측면 투광실 또는 이제 박스붐 해가지고 노출형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예 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해가지고 이쪽 면만 노출이 돼서 이렇게 무대를 프론트사이드로 칠 수 있게 이렇게 피사체를 전면 측면 전 측면 프론트사이드에서 비추어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배치 구역의 조명을 프론트사이드 조명 해서 이렇게 네 군데가 프로시니엄 극장의 객석 구형 조명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교재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발코니 라이트가 있습니다. 발코니 라이트에서 만약에 정면에서 객석 쪽을 보면 여기가 1층 객석이고 이쪽에 이렇게 2층 난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2층 객석이라고 했을 때 요 난간 쪽에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등기구가 달려 있는 요 발코니 라이트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등기구를 달아서 프로시니엄 테두리를 따서 빛을 채워서 프로시니엄을 비추는 용도로 한다든가 혹은 완전히 거의 눈은 많이 보시겠지만 정면으로 어, 완전히 배우 정면으로 낮은 각도로 들어오는 혹은 세트를 낮은 각도로 비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발코니 라이트도 사실 객석구역 조명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기 기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LED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팟라이트가 있고 LED 무빙 워시가 바닥에 있었고요. 5핀 DMS 케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스터기 아마도 좀 고성능 테스터기보다는 그냥 삑삑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삑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부저 테스트기.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삐삐 소리 나는 애들. 그 다음에 클립. 아무튼 클립. 네, 클립이 제공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두 조명기가 작동되도록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아, 클립. 아마도 클립이 제공됐던 이유는 요 DMS 테스터 부저 테스트기가 이제 집게형이 있고 핀 타입이 있는데 만약에 집게형이었다면 여기다가 이제 클립을 꽂아서 이 DMX 5핀 테스트 할 때 그 앞놈 쪽에다가 이제 꽂아서 쓰라고 클립을 주셨나? 싶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자, 일단은 작동된 케이블을 연결하시오. 꼬아놓지만 않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둘 다 LED 장비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라이트 교육 영상에서 봤다시피 가전제품처럼 상시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RD 채널에다가 파워를 아까 배웠던 파워콘을 전기구에 꽂아서 뭐 C형 커넥터든 뭐 돼지코든 걔를 전원부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 DMX 5핀 신호선을 이제 피메일 DMX 선 중에서 요 5개의 구멍이 있는 애들 암형 케이블 DMS의 암형 케이블 피메일 케이블을 등기구 1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메일 DMS 케이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메일 플러그를 등기구 2에 그 다음에 등기구 2에서 다시
그 암형 플러그 쪽에서 피메일을 꽂아서 콘솔이나 뭐 스플리터가 있으면 콘솔이나 스플리터 쪽에다가 수청을 해서 신호선을 꽂아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뭐 이 신호 연결선 암놈 순놈을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저는 항상 컴퓨터 같은 걸 얘기를 듭니다. 그럼 컴퓨터 보면은 컴퓨터 본체에 이렇게 그 돼지코가 연결이 돼 있고 암형 이렇게 커넥터가 있고 요 암형을 데스크탑 파워 꽂는 데다 꽂잖아요.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이 어찌됐든 말단이 꽂는 애가 있고 이쪽이 뭐 장비와 일체형인 애들 있지만 일체형이 아닌 애들은 암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신호가 콘솔에서 등기구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전력을 공급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선도 신호를 받을 애들은 암형을 꽂고 신호를 주는 쪽에서 수청을 꽂는 건데 이제 등기구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콘솔로 가는 거니 당연히 기차놀이처럼 순놈, 여기는 암놈, 얘도 암놈, 순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테스터기가 있었다 하니 트릭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파워선을 끊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아날로그 장비면 부저 테스트로 뭐 확인하고 이랬을 텐데 뭐 LED 장비니까 파워선을 끊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연장선이나 투퍼 케이블을 통해서 파워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연장선이 뭐 단선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신호선을 뭐 123을 꼬아놨다든가 아니면은 투퍼다 그러면 직렬이랑 병렬을 같이 갖다 놨다든가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아놨을 때 첫 번째로 만약에 투퍼를 했는데 이 투퍼를 다시 직렬이랑 병렬 두 가지를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종류 혹은 쇼트 시켜놓거나 단선 시켜놨을 때 그때 이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게 병렬이고요. 아래 게 직렬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더 단순화를 시켰어요. 자, 병렬은 첫 번째 뭐 요 플러스에서 요로도 가고 요로도 가고 그 다음에 순놈 기준으로 할게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순놈 양쪽을 기준으로 한쪽이 이렇게 가고 다른 쪽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얘한테 이쪽으로 두 가닥 갔고 얘한테서 이쪽으로 두 가닥 갔을 뿐이고 사실은 얘와 얘는 접점이 없죠. 둘은 등기구가 꽂히는 순간 연결은 되지만 이렇게 얘와 얘, 그 다음에 이렇게 얘와 얘 해서 요 두 개 등기구 다 동일하게 전압을 받지만 직렬 더 단순화시킨 겁니다. 직렬 우리 일단은 과학 시간에 제가 병렬, 직렬을 굳이 얘기해야 될까 싶긴 한데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면 병렬이고 이렇게 하면 직렬이고 요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얘도 지금 보면 얘는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볼트가 나가게 되는 거고 얘는 뚜루루루루 등기구 하나 통하고 뚜루루루 등기구 통하고 뚜루루루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20에 전압이 같다 그러면은 110 얘가 먹고 110 얘가 먹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건전지의 경우는
얘가 만약에 뭐 2V, 2V, 2V다 하면은 더해져서 6V고 얘는 2V, 2V, 2V 했을 때 똑같이 2V로 가는데 대신에 얘는 수명이 오래 가고 얘네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파워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얘는 얘가 건전지 주체가 전기를 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220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눠져서 110, 110이 되는 거고 얘는 220이 그대로 220, 220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얘는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두 개로 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 수플러그 한쪽에 테스트기를 대고 그 다음에 다른 두 개의 암플러그 여기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는 같은 빨강이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얘와 얘는 사실 접점이 없잖아요. 등기구를 연결하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얘와 얘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단선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야 하고 그 다음 얘도 한쪽은 소리가 나야 되고 얘는 소리가 안 나야 되고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한쪽은 소리 나고 한쪽은 안 난다. 그러면은 병렬인 거고 정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플러그 한쪽에 테스터기를 대고 다른 한쪽에 됐을 때 두 암플러그 중에서 한쪽의 플러그 그 중에서도 하나에서만 소리가 삐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나머지 세 개가 다 안 난다. 그러면은 얘는 직렬인 거죠. 여기 연결 안 돼 있죠. 여기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에서만 삐 소리가 나는 거고 그다음 반대쪽에서 했을 때 여기서 소리 나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만 소리 나고 세 개 다 안 나고 이쪽에서 딱 했을 때 하나만 소리 나고 세 개 다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직렬이고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거 한쪽만 테스트 해보면 안 되고 반드시 양쪽 다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이쪽을 띠 찍고 소리 안 났어요. 소리 났어요. 그리고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똑같은 직렬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얘가 이 선이 단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소리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겠죠. 그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이렇게 두 개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병렬인데 한쪽이 단선됐거나 의심해 볼 수 있고 물론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이렇게 단선됐다. 그러면은 얘는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플러그 한쪽에다가 테스트기를 대고 두 개의 암플러그 됐을 때 한 플러그 쪽이라도 만약에 양쪽 다 소리가 난다. 만약에 여기 있는데 띠 나고 띠 난다. 그 다음 여기에서 띠 나고 띠 난다. 그러면은 100% 쇼트가 난 거죠. 일단은 직렬이건 병렬이건 한쪽을 대고 이 한 암플러그의 양쪽을 댔을 때 둘 다 소리 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쇼트가 난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사실은 LED 장비이기 때문에 신호선 가지고 좀 꼬아놨을 것 같은데 자 간단 부저 테스트기로 신호선을 종류를 체크하는 방법. 자 기본적으로 신호선은 전원 케이블과 동일하게 수형 케이블과 암형 케이블, 예, 암형 케이블과 수형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애들이 메일 수형 케이블이고 들어간 애들이 피메일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1번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2번이 마이너스, 3번이 플러스, 그 다음 4번이 뭐 스페어 마이너스, 5번이 스페어 플러스인데요. 물론 뭐 문제로 1번이 그라운드인지 뭐 2번이 마이너스 데이터인지 3번이 플러스 데이터인지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얘가 단선됐는지 안 단선됐는지 아니면은 이 순서가 꼬였는지는 이걸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알 수가 있는 게 DMS 케이블은 일단 무조건 1대1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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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되고 여기다 됐는데 소리 나고 여기도 됐는데 소리 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대1 기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헷갈릴 테니까 노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는 얘가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간단히 당연하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원리입니다. 자, M형과 Su형이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을 만약에 정말 짧은 케이블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돼야 정상이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요게 이제 M형, 요게 수청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렇게 피면 당연히 얘랑 얘가 같은 애인 거잖아요. 손가락 새끼가 새끼고 약지가 약지고 중지가 중지고. 근데 얘를 그냥 그죠? 이게 제일 간단하네. 엄지랑 새끼가 같고 검지랑 약지가 같고 중지는 중지인데 약지랑 검지랑 같고 엄지랑 새끼랑 같고 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이접듯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이쪽이 딱 얘가 나름 입체적으로 그린 건데 이쪽이 5번일 거고 4번이 여기일 거고 4번이 여기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 당연히 앞면 1번 왼쪽이 수청 1번에서 B 소리가 나야지 만약에 얘랑 얘가 B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꼬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라운드인데 얘는 스페어 데이터야만 하는데 그죠? 스페어 데이터 플러스여야 되는데 그라운드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문적으로 DMX 선을 만들고 이런 데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DMX 테스트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대칭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보게 한 방향으로 해놓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조명기를 각각 설정하시오. 자, 그래서 뭐 정보를 줍니다. LED 무빙 워시는 어드레스가 291번이고 모드는 3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LED 엘립소이드 리플렉터 스팟라이트는 어드레스는 491번이고 모드는 리니어의 스테이지에 5600 켈빈으로 설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어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무빙 라이트 설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에도 말했듯이 장비마다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곳과 그 다음에 모드를 설정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드레스 넘버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드레스 돼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드도 퍼스널리티로 돼 있는 애 있고 뭐 DMX 모드 돼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아날로그 시절이랑 달리 제품 특정 특색이 있어서 특정 제품의 특이성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금 다르고 대체적으로 모드는 이 퍼스널리티라든가 모드라든가 이렇게 유사하게 있어서 그래서 뭐 그리고 어찌됐든 디지털 장비를 쓰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 ERS 모드를 보면은 세 가지 설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드는 보통은 이제 장비 어드레스를 12채널로 할지 15채널로 할지 이런 모드는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디밍 모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리니어 디밍, 스퀘어 디밍, 뭐 S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디밍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디밍 모드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리니어는. 그 다음에 스테이지 모드가 이제 어드레스 모드 15채널로 할지 몇 채널로 할지 이런 거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5600 켈빈 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장비가 스탠드얼론 DMX 신호가 끊어졌을 때 기본 뭐 몇 켈빈으로 쓸지 혹은 이 장비가 뭐 한 채널짜리라서 다른 기본 디폴트 색온도 한 채널짜리라서 이 한 채널 모드로 썼을 때 이 장비 기본 디폴트 색온도를 몇 도로 설정할지 뭐 이런 모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이하게도 뭐 15채널짜리 모드인데도 기본 디폴트를 얘가 뭐 콘솔에서 홈 프리셋 하듯이 기본 디폴트를 뭐 5600으로 하면 그냥 홈값이 5600으로 된다. 뭐 이런 특이성이 있는 장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특정 브랜드 제품의 특징이라서 시험으로 내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조명 고보를 알맞게 장착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그 작년이 아니죠. 한창 됐죠. 그 무대예술인 자격증 실기
영상 중에 또 22년도인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고보, 요 고보 홀더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면, 좌우 위아래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요대로 이렇게 꽂으면 끝입니다. 예. 요거를 뭐 이렇게 꽂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요 상태, 요대로 딱. 그러니까 램프 쪽이 여기 있고, LED 소스 쪽이 여기 있고, 렌즈 쪽이 그 앞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 ERS 뒤에서 꽂는다 쳤을 때, 요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 손잡이에서 요대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좌로 반전하고, 우로 반전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네. 그러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꼬아서 뭐, 셔터가 옆으로 잘려 있다라든가, 각도가 30도 틀어져 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주의사항은, 일단은 셔터는 전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고보랑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왼쪽이 잘리면, 셔터를 왼쪽을 자르면은 빛의 오른쪽이 잘리고, 오른쪽을 자르면 왼쪽이, 아래를 자르면 위가 잘리는, 이렇게 반전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어. 그랬을 때, 배럴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보통 방금처럼, 이 고보가 원형이라면은 고보를 돌리면 되겠지만, 보통은 아마 이런 사각 고보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각 고보라면은 이 프레임 안에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얘가 튀어나오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꽂고, ERS에 배럴을 좀 살짝 풀러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는 배럴 로테이트 방식을 할 텐데, 이 배럴 로테이트는 반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보였으면 좋겠는 방향대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배럴 로테이트의 각도는 반전이 아닙니다. 예, 틀어졌으면 하는 방향 그대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 올바른 컬러 필터를 장착하시오 해서 뭐 주광을 텅스텐으로 뭐 변환하기 위해서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뭐 팁을 알려드릴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좀 외워 놓으셔야겠죠. 근데 뭐 다 외울 순 없으니 많이 나오는 컬러들, 그리고 사실은 어찌됐든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과서에 나온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립 필터의 모든 컬러군이 나와 있지 않을 테니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터군 위주로 뭐 뻔히 있습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풀 CTO, 풀 CTB에서 204, 201, 그다음에 뭐 레드 106, 그다음에 뭐 디퓨저도 이 흔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중에서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이 제목 자체에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게 주광을 텅스턴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주광을 CTO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리 홈페이지 사진인데 보면은 204 풀 시티 오렌지에서 컨버트 데일라이트를 to 텅스텐 3200으로 해서 이렇게 풀 CTO. 그래서 뭐 대부분 이름들이 풀 CTO 있고 뭐 하프 CTO 있고 쿼터 CT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리필터 홈페이지에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컬러 필터,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요 분광표, 스펙트럼표, 이런 식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요 리필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공부가 되시고요. 아니면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 컬러 필터 스와처를 갖고 있으면 이제 스와처를 통해서 이 필터 자체의 색깔과 그 다음에 실제로 비춰봤을 때의 색깔을 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필터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오스 콘솔 온PC든 콘솔이 없으시면 이오스 들어가 보시면 컬러 피커 기능 중에 이 미라든가 로스코라든가 이 브랜드별 필터를 보실 수가 있고, 원래는 이제 고르는용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실제 빛을 먹였을 때, 그러니까 201을 컬러를 텅스턴에 꼈을 때 보면 사실 201의 필터 자체는 이렇게 블루톤이지만 실제로는
텅스턴 자체가 워낙에 앰버하기 때문에 거의 화이트에 가깝게 바꿔주는 필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필터를 육안으로 봤을 때 기준, 텅스턴 조명기에 필터를 끼웠을 때 나오는 빛의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서 이 이오스 그 홈PC나 ETC 콘솔의 이 컬러 피커를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요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따끈따끈하게 2025년도 실기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도 고맙고 친절하게도, 요, 소보루 빵가루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요 27회 무대예술인 전문인 조명상급 실기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올리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올려도 될까요? 뭐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네이버 블로그여서 제가 연락할 방법가 몰라서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소보로 빵가루님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정말 이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죠? 써도? 네. 그래서 요 기출문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짚고 가면 매년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고스트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뭐 100% 이 무대예술 전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무대예술 용어집에서 다 나올 겁니다. 교재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 무대예술 용어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험 자체는 이 표준 교재와 무대예술 용어집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정답으로 삼아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step or.kr 도큐먼트 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무대예술 용어집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용어집에서 있는 거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나왔던 용어 문제가 요런 마스킹, 마크, 뭐 고스팅, 고스트로드, 고스트라이트 뭐 요런 용어 문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마스킹 뭐 네 가지 예시가 있었네요. 관객한테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인 영향을 가리는 거. 그래서 뭐 하드 마스킹은 견고한 플랫폼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림판이라고 하며 소프트 마스킹은 머리막과 다리막 아시죠? 프로스니언 무대가 있으면은 그리고 세트나 플라이 아웃 되는 세트나 라이트들을 가려주기 위한 머리막, 그 다음에 무대 전환이나 배우들 이동을 수월하게 해서 사이드 부분을 가리기 위한 이 다리막, 이 머리화막과 다리막 같은 가림막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명기구의 광원이나 의도치 않은 광선이 관객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거나 감추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서스퍼에다가 타펫을 끼워서 옆으로 빛이 안 새게 하거나 아니면은 고보 부분이 빛이 뭐 샌다, 등기구가 뭐 샌다 그랬을 때 블랙호일로 여기를 가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다 마스킹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광원이 다른 광원에 의해 더 씌워져 보이거나 약하게 보이게 되는 현상. 그리고 스크린에 투사된 빛이나 벽에 천장에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크린 가장자리에 부착한 무광의 검은색 테두리. 보통 이제 공연장 가시면은 이렇게 영사 스크린용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요 올 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투사 부분이 올 화이트고 요 테두리가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스킹이라고 한 그래서 그 마스킹이고요. 그다음 마크. 그래서 뭐 마크, 스파이크. 그래서 연습 장소나 무대 바닥에 무대 장치나 무대 조명 도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무대 바닥에 스페셜 조명이나 전환되는 조명 기구의 위치나 커넥터 등을 표기하는 거. 이렇게 표기 체크하는 거를 마크라고 하고 아니면 고장난 조명기구나 케이블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표기하는 거. 뭐 라인이 단선됐다 그럼 빨간색 테이프로 감아놓는다든가 등기구 요크 쪽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크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대 예술 그 용어집에 있는 거고 사실 ETC 이오스 콘솔에 같은 경우에 이 무빙 라이트나 LED 장비가 암전된 상태에서 다음 큐에 변화가 되어서 켜질 때 자동으로 조도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꺼진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위치에서 켜지는데 꺼진 상태로 다른 위치에서 켜질 때 이렇게 훑지 않도록 미리 그냥 얘를 끄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그 위치로 준비해서 켜지게 하는 기능을 이제 마크라고 하고
MA에서는 MIB, Move in Black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마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명 용어가 맞기는 한데 특정 브랜드의 기능이기도 하고 용어집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이거 마크에 나왔을 때 이거 쓰시고 우리 어라가 이것도 조명 용어라고 했어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정보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스팅, 고스트로드, 고스트라이드, 고스트 삼형제죠.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희한해요. 이게 자주 나오는데 사실 물론 절대 이제 무대 예술심의위원회를 비난하거나 이걸 출제하신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격증과 현실의 이 괴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고스트라이트는 뭐 많이 쓰고 이 고스트로드도 조금은 쓰고 근데 고스팅은 이제는 거의 안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자 일단은 뭔지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면 고스팅은 이제 팔로우 스팟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어두운 구역, 뭐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벽 구탱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흙막 같은 데다 이렇게 살짝 노출시켜서 내가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해서 이제 픽업 바로 전에 어느 정도 어떤 위치인지 파악해서 쓱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배우를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게 고스팅인데 요즘에는 다 조준경을 사용을 하죠, 거의. 전문적으로 팔로우를 잡을 경우에는 이 레이저 도트로 초점을 확인해서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어디에 내 위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조준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고스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드, 유도성 부하를 사용하여 유도성 부하를 사용할 때 디밍 커브를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램프나 램프 집단, 부하 램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뭐 저전압에도 반응을 해서 뭐 라이트가 막 플리킹 되거나 벌벌벌 뭐 떠는 라이트가 있어요. 뭐 전식 되게 저와트에도 반응하는 전식인데 얘가 이 극장에 약간 잔류가 흐르거나 그럴 때 그래서 잔류가 흘러서 뭐 떤다던가 아니면은 디밍 커브가 뭐 좋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부하를 주기 위해서 뭔가 그 같은 채널에다가 유도성 부하를 주기 위해서 이제 뭐 검은색으로 거의 그냥 칠해져 있는 이 램프 같은 걸 걸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부하를 걸어서 잔류가 덜 흐르게 그래서 그 라이트가 덜 떨게 하거나 아니면은 디밍 커버가 좀 좋아지게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고스트 로드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요즘에 쓰이진 않고 그 다음에 고스트 라이트는 뭐 지금도 쓰이긴 하죠. 조명기에서 새어 나오는 의도하지 않는 빛. 그 다음에 무대 위에 켜놓는 약한 불빛. 그래서 이제 작업을 위해 어두운 무대로 들어오면서 무대 장치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점심시간 같거나 이럴 때 이제 아직도 그 일부 극장에서는 이렇게 고스트 라이트를 아르코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고스트라이트를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화면 켜놓기는 좀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트를 이제 설치해서 켜놓고 뭐 쉬는 시간이나 식사를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고스트라이트가 이렇게 고스트 삼형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가지가 조금 어 아닙니다. 뭐 시험이니까요. 여섯 번째 이게 참 어려운데요. 변경된 전선 색상 식별표 빈칸 채우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그 메인 전원 공급 380V 그런 고전압 전원 메인선을 딸 때 국제 기준으로 옛날에는 이 RSTNE라는 구분을 했었고 색상도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녹색 이런 식으로 RSTNE로 구분을 짓고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녹색으로 했었는데 여기 써있다시피 국제 기준이 바뀌면서 구분도 이제 RSTN이 아니라 L1, 2, 3, 그 다음에 N, 접지도체, 보호도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바뀌었고 색깔도 갈흑, 회청,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얘는 뭐 제가 뭐 설명할 건 없고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외우고 있진 않았는데 문득 보니까 이게
가르페청인데 옛날 분들은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이 노래를 몰라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빨리 외우기 쉽게 옛날 분들은 이 노래 알 거예요. 붐둠둠 가라겠죠. 붐붐붐 가라겠죠. 뭐 이 노래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르쾌청 붐붐붐 가르쾌청 붐붐붐 가르쾌청 네 가르쾌청 가르쾌청 그 다음에 농노 노노노노 농노 농노 1, 2, 3N 가르쾌청 접지도체 보호도체 농노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인지색표 빈칸 채우기. 요것도 참, 그렇습니다. 외워야죠.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세계 혼합, 그래서 세계 구현은 방식과 현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컬러 필터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파장 중에 필터로 보여지는 색의 파장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파장을 흡수해서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로 작동하며 특정 파장만 반사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파악해서 이제 모든 물체의 관계와 작용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빛의 색이 물체랑 맞닿았을 때 이 흡수와 반소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물체에 떨어지는 색을 물체색, 그 다음에 빛의 색을 이 입사광선 물체에 떨어지는 이 색을 물체 자체의 색이 물체색, 물체에 떨어지는 빛의 색이 입사광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사람이 인지하는 거를 인지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뭐 외우시면 시험에 나온다면 외우셔야겠지만 이게 참 그 사실 아시다시피 그 인지색이 요즘에 한창 예전에 논란했던 그거 아실 거예요. 그 흰색 금색이다, 파랑 검정이다 해가지고 논란됐던 그 사진 아실 거예요. 요거 요 흰건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금색 블루 블랙으로 봤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금색 흰색으로 봤다. 이게 이 뭐 아까 봤다시피 뭐 물체색이 물체색이 뭐 초록색일 때 마젠타 빛이 들어가면 검정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뭐 반사 상태 어떤 상태 그다음에 그 물체의 질감 반사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이게 딱 정답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예전에는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감산 혼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산 혼합은 당연히 아까 전에 과학적인 이유로 되는 부분만 이제 필터링해서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즘 LED 장비는 대부분 가산 혼합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물체색은 고정된 색깔이지만 이 가산 혼합돼서 만들어진 이 색은 사실 한 색이 아니잖아요. 많은 수많은 색깔을 포함되어 있는 가산 혼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스퍼 시리즈 3 같은 8 컬러라든가 다색을 갖고 있는 컬러 장비는 입사광선색이 같은 색이더라도 사실은 이 에미터 조합, 뭐 8 컬러, 이 8 컬러의 조합의 비율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시안이지만 뭐 블루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레드기는 거의 없는 애. 어떤 애는 똑같이 시안이지만 레드기가 많이 들어가고 블루톤이 조금 들어가고 인디고가 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를 블루에다가 비쳤을 때랑 얘를 블루에다가 비쳤을 때랑 이 화이트에다가 이 블루를 비추면 똑같이 그냥 진한 블루로 보이는데 요쪽에다가 비추면 블루에다가 비추면 똑같은 애를 요 블루에다 비추면 얘는 더 블루로 보이고 얘는 더 뭐 초록에 가까운 블루로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에미터의 조합에 따라서 이 오리지널 컬러 믹스의 조합에 따라서 이 물체색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다르게 보이게 이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4가 달려있는 상태였고요. 작년처럼. 그 다음에 어드레스 200일로 설정하고 그 다음 모드 스테이지로 가고 보호 삽입하고 색온도 보여주고 있는 알맞은 필터 끼우기가 문제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어드레스 200일로 설정하는 거
15채널 모드인 스테이지로 설정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사실 작년 문제랑 똑같죠. 근데 모드는 더 간단해졌어요. 아마도 이 모드는 저번처럼 여러 개를 안 바꾸게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드레스 채널 수가 달라지는 모드, 이게 일반적인 장비의 모드를 바꾸는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뭐 색온도를 바꾼다든가 뭐 딤머 스퀘어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장비마다 사실 다른 거고, 없는 그 기능이 없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제품의 사용법이 아닌 범용에 대한 걸 내야 하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변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고보 삽입하는 거 작년이랑 문제 비슷한데, 이번에는 따로 비춰주는 모양이나 지시, 뭐 각도라든가 뭐 셔터를 자르시오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사실은 고보를 거꾸로 끼시오, 똑바로 끼시오 이런 것들은 켜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앵글을 이렇게 트시오, 그 다음에 셔터를 이렇게 자르시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켜야지 정확하게 제시한 대로 자를 수가 있지, 뭐 켜지 않고 이 얼만큼 들어가야 요만큼 잘릴지, 그 다음에 얼만큼 돌려야 얼만큼 틀어질지, 이거는 사실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 그래프를 스펙트럼이었겠죠. 스펙트럼 보여주고 알맞은 필터를 끼우기 해서 뭐 초록색, 파란색 1, 2, 그 다음에 뭐 노란 중에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대 조명 수입 회사에 있고, 저희가 수입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 리피터인데요. 저조차도 이 분광 스펙트럼 투과율만 주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흑백으로 주고, 수많은 컬러 중에서 찾아라. 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공인 시험이다 보니까 스펙트럼만 주고 찾아라 하고 하면 100%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예시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수많은 컬러 중에 스펙트럼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파장을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교재에 쓰였던 예시 안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이 교재 이 리165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나노미터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리165가 나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리필터의 이제 스펙트럼 투과율인데, 리 홈페이지 상에는 여기는 이제 0부터도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400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이 다른 게, 이제 400부터니까 여기 기준이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네, 비슷하죠.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리 165, 리 201 약간의 이 차이는 있고, 그리고 얘는 더더욱이 이제 이 컬러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그린이 많이 죽어 있고 레드기가 많이 살아 있는 게 165구나. 리는 대체적으로 그린 톤도 살아 있고 뭐 해서 리 20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스펙트럼만 보고 찾는 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교재, 저는 사실은 뭐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다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찌됐든 100%이 교재 안에 들어온 예시 중에서 컬러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스펙트럼 그래프를 보여주고 알맞은 필터를 고르라는 문제로 나왔다면, 작년처럼 뭐 데이라이트, 텅스턴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컬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기는 3단 분해되어 있는 LED 서스퍼를 조립하는 거였대요. 자, LED니까 램프 베이스는 분해가 안 됐을 거예요. 램프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뒤 분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3단 분해라고 해봤자 본체, 이제 배럴, 튜브였겠죠. 그래서 뭐 튜브는 다시 튜브 꽂아서 이제 조이면 되고, 그 다음 배럴은 넣고 이렇게 잘 돌려서 다시 조이고, 뭐 요것도 제 초창기 그 등기구 설명하는 영상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형 투 슈코 케이블 만들기. C형은 수형은 조립이 완료되어 있었고 M형만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만 잘 끼우면은 뭐 전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근데 특이하게 보통 암형은 이미 완성된 형을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형 쪽을 C형 케이블이나 뭐 슈코 수형으로 바꾸거나 하는 작업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 수영 작업을 훨씬 많이 하는데 이제 암영을 왜 반대로 했는지는 오히려 잘 안 해보는 거다 보니까 좀 일부러 난이도를 좀 해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제가 암영 암영 하나 가져와 놨는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요 전선 넣는 부분이 되게 그 C형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정확히 적합한 이 터미널을 꼭 고르셔야 되고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터미널을 안 쓰는 경우가 사실은 슈커 할 때 많아요. 이게 공간이 워낙 좁으니까 그냥 넣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이 잡아주는 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믿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터미널을 해야 좀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날 전선 연선을 꽂을 경우에는 이게 연선 수식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조이고 일부가 안 접선이 안 됐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뭐 40가닥이다. 40가닥 중에 뭐 10가닥이 접선이 안 됐다. 물론 뭐 워낙에 공간이 좁으니까 그럴 경우는 드물지만 그랬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전선이 허용하는 허용 용량 몇 암페어까지 얘가 버틸 수 있는지 이 허용 용량이 미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터미널은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뭐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직접 뭐 케이블 만드는 영상도 한번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5년도 기출 문제, 필답형 실기날 필답형과 실기 케이스였고요. 그 밖에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들, 예시로, 고보, 컬러 필터, 탑햇, 도넛, 컬러 프레임 2개, 히트실드 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것들을 모두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누광이 생기지 않게 하고 텅스텐 데이트 라이트 톤이 되도록 컬러를 넣고 고보가 선명해 보이게 정상적으로 끼우고 컬러 필터 보호제를 장착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첫 번째 누광이 생기지 않게 누광을 막아주는 거는 이제 옆으로 안 새게 막아주는 건 탑햇이죠. 이 탑햇을 끼우고 텅스턴이 데일라이트가 되게 아까 말했듯이 리필터 201이 풀 CTB에서 3200켈빈을 5700으로 텅스턴을 데이톤으로 바꿔주는 필터죠. 그거를 끼우고 고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아까 도넛의 기능이 고보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넛을 끼우고 컬러 필터 보호제 말 그대로 컬러 필터가 조금 다크한 컬러일 때 열을 많이 받아서 변색되거나 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히트 실드, 되게 투명한 그냥 필터인데요. 이 히트 실드를 끼우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컬러 프레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와 히트 실드 필터를 굳이 프레임 하나에다가 같이 끼울 필요는 없고 두 개 줬잖아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끼우시고 끼우는 순서는 자 이제 서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뒷꼭지 파워 쪽이고 이제 렌즈 쪽이에요. 아, 렌즈라고 하면 안 돼요. 램프. 렌즈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반사경이나 램프 쪽, 요쪽 가까이 기준으로 도넛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히트실드가 들어가고요. 왜냐면 도넛은 그걸 선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히트실드, 열을 보호하기 위한 히트실드 그 다음에 왜냐면 도넛은 이제 고보 쪽에 가까울수록 또 선명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도넛, 그 다음에 열을 막아주는 히트 실드, 그 다음 컬러 필터. 컬러 필터가 안 타게, 안 녹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히트 실드가 먼저 앞에 달려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타펫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걔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애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펫을 요 순서대로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필터는 아까 말했듯이 CTO, CTB 201, 204 프로스트 중에서는 이 둘둘팔이 많이 나올 거예요. 브러쉬드 실크라고 해서 왜냐면 이게 프로스트 보면은 아마 전에 기출 영상에도 나왔는데 제가 올렸을 텐데 이렇게 결이 있는 프로스트고 이 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펴지기 때문에 특이하고 그 다음에 고르는 문제로 내기도 쉽고
좋고, 그 다음에 빛을 세로게 퍼지게 하라, 가로로 퍼지게 하라, 이런 데 실기로 내기도 좋아서 둘둘팔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대 구분할, 뭐 요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무대 중앙, 왼쪽, 오른쪽 이거는 뭐 한국어는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근데 제가 영상에 저번 작년 22년도 영상에 올리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집어보면 스테이지 센터 스테이지, 스테이지 레프트, 스테이지 라이트, 뭐 다운 스테이지 레프트, 다운 스테이지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배우 기준입니다. 배우가 객석을 봤을 때 배우의 오른손이 스테이지 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객석 관객 기준으로는 관객이 봤을 때 왼쪽이 스테이지 라이트인 거고 관객이 봤을 때 오른쪽이 스테이지 레프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의 기준은 배우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배우 기준이어야 되는 게 이 무대 나인 포지션에 대한 용도가 배우들이랑 소통하고 동선 짜고 이럴 때인데 객석 기준이면 오히려 헷갈리겠죠. 그래서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을 봤을 때 오른손이 스테이지 라이트, 왼손이 스테이지 레프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 센터 기준으로 위쪽이 업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다운스테이지인 거죠. 관객 쪽에 가까운 게 다운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 백스테이지 쪽에 가까운 게 업스테이지. 이렇게. 그래서 백스테이지 쪽이 다운, 그 객석 쪽이 다운, 그 다음에 배우 기준 왼쪽이 레프트, 오른쪽이 라이트, 이렇게. 그리고 옛날 말 상수, 하수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시험엔 안 나올 것 같은데 무대 상수, 무대 하수 했는데 상수가 왼쪽이고요, 하수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상하, 좌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가 왼쪽, 상하, 좌우니까 상수가 왼쪽, 하수가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금까지 쭉 24년도 기출 그 필답형 서술형, 그 다음에 25년형 필답형 실기 다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결코 무대 예술인 자격 검정 시험을 비난하거나 제 출제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서 이건 좀 조금 굳이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 거고 그거를 비난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기준에 안에서 출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면은 굳이 이런 부분을 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출제자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애매하다 한 부분도 어찌됐든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외워 두시어도 그런 부분은 꼬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불평불만을 가지시거나 이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까지 어메이징 라이트였고요. 어떻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시험이 끝났으나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 내년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돼서 꼭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